자, 집합 X에서 X를 뭐라고 지금 정해줬냐면 X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평상시에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 처음이니까 하나씩 꼼꼼히 좀 확인해 보시면 그 옆에 한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실 거야. 요거에 대하여 다음 대응 중 X에서 X로의 함수인 것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고 써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입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다. 따라서 현재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왼쪽 동그라미를 X라고 이름 붙일 것이고 마이너스 1, 0, 1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도 X라고 하는 집합이 또 있을 것이고 얘 안에도 마이너스 1, 0과 1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한 상태에서 첫 번째 대응은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X라고 하는 값을 절대값 X로 대응시키세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 마가들 생각.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정의역의 원소일 테니까 마이너스 1이 바로 이 자리에 들어오겠지. 그러면 얘를 어디에 대응시키라는 거냐면 절대값을 씌운 결과에 대응시키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얼마야? 1이다. 됐니?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대응이 될 거야. 됐냐? 자, 그럼 0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대응시킬까? 0으로 대응시키겠다 이해하시겠어? 마지막으로 1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대응시킬까? 그러시면 1로 대응시키면 되시겠지. 자, 얘가 함수가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함수의 조건이 뭐였었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각각 하나씩 대응되고 있을 때 함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되고 있는 상태니까 얘는 함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이러한 대응이 있다고 합시다. X에서 X 플러스 1로 대응시키세요 라는 대응이 있었어. 자,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대응이 될 수 함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판단할 것인데, 다시 한번 따져보지만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라고 주어져 있어. 오케이. 즉 이 문제가 이 조건이 빠지게 되면 얘도 함수가 될 수 있단다. 아시겠니? 자, 그럼 봐봐. 자,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야. 다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근데 이 대응은 뭐냐면 X라고 하는 값을 1 더한 값에다 대응시키세요잖아. 그럼 아가들 생각. 마이너스에 1 더하면 0 되니까 얘는 1로 대응시키면 되겠지. 0은 1 더하니까 1이 되니까 1로 대응시키면 되겠지. 그런데 1은 1 더하니까 2가 나와야 되는데 2가 지금 공역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지금 갈 데가 없어.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함수가 아닌데. 이해하셨어? 선생님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너희가 평상시에 무심코 지나쳐가는 이런 조건들이 왜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현재 얘가 함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공역의 원소 중에 2가 없어서야. 이 말 아시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X에서 X로의 함수가 아니라 X에서 Y로라든가 아니면 X에서 실수로의 대응 함수 이렇게 얘기해버렸다면 얘도 함수가 될 수 있단다. 아시겠어? 즉 함수에서 정역과 공역이 누군지를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아시겠어?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꼭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갑시다. 자, 3번 문제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함수 f, x 화살표 y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무심코 지나치기 좋지만 x 화살표 y라고 하는 이 수학적 기호 안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다? 정의역은 x고 공역은 y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자, 이때 이 대응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대응을 말해줬는데 보통 선생님은 지금 앞에서 동그라미를 좀 옆에 원처럼 그렸는데 보통 너희가 보게 되는 개념서나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 동그라미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홀쭉하게 바꿔놔. 오케이? 그 정도 차이밖에 없단다. 자, 여기가 y고, 자 그리고 여기가 1, 2, 3, 4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도 역시 1, 2, 3, 4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있어. 자, 이 상태에서 대응을 실제로 보여줬는데 1은 얼로 대응시켰냐면 2로 대응시키고 있고, 2는 3으로 대응시키고 있고, 3은 3으로 대응시키고 있고, 4는 4로 대응시키고 있는 함수랴. 생각해 봐봐. 정역 있는 모든 원소들이 각각 하나씩 대응되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가 맞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 상태에서 질문은 무엇이냐면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셔라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야. 정의역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전체가 다 정의역.
오케이. 공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자체 전체가 다 공역. 치역은 무엇이 됩니까? 라고 하시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의해서 실제 대응을 받은 2와 3과 4가 치역이야. 아시겠어? 야, 당연한 얘기겠지 않냐 이거?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야, 그리고 잠깐 스톱.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 가능하면 수업하다가 엔간한 우스갯소리 잘 안 하는데 애들이 제일 함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배웠을 때 제일 어처구니 없이 헷갈려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공역과 치역의 의미를 막 헷갈릴 때가 덜어 있어. 낯설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 가서 반드시 개념서 2번 정도 정독하시고 너희 새로운 반 친구 생긴 거니까 명치 헷갈리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조금 더 높아심에 플러스로 이런 얘기 좀 할게. 그리고 오늘 듣고 그냥 다 잊어버려. 알겠지? 이거 웃으면서 하면 애들이 또 잊으니까 정색 빨고 할 거야. 여기 정의의 사도들이 있었어. 오케이? 이 정의의 사도들이 무기가 뭐냐면 활인데 걔네들은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여기 누가 있냐면 공공의 적이 있어. 공공의 적이 드글거려. 이 정의의 사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화살로서 공공의 적을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놈이 얘를 탁 쐈어. 죽었어. 두 번째 놈이 얘를 탁 쐈어.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그러니까 얘가 뭐 당연히 얘를 쏠 수도 있겠지만 주군을 다시 쏠 필요 없고 얘를 다시 쏠 수도 있지. 그래서 얘를 탁 쐈어. 죽었어. 그 다음에 얘는 죽었으니까 얘를 탁 쐈어. 여기까지 됐어. 얘는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치사한 놈 이러면서 죽었어. 웃지마. 진지한 얘기야. 내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공역과 치역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공역은 이거 전체를 말하게 되고 치역은 화살을 실제로 대응받은 애들이 치역이야. 아시겠지? 오케이? 야, 그리고 이것도 있어. 여기 정의사도 5도 있었다? 근데 이 새끼 놀고 있어. 그럼 돼, 안 돼? 정의사도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열심히 부지런히 화살 쏴. 아시겠어? 오케이? 자, 두 번째. 응, 2, 3, 4. 집합 표현하는 방법과 똑같아. 치역이라고 쓰시면서 집합을 나타내는 건 2와 3과 4라고 하는 원소라고 쓰시면 돼. 오케이? 자, 두 번째. fx가 3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x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마가도 생각해봐. 현재 가로 안에 들어오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 있는 x는 정의역에 있는 이 x들을 의미할 것이고 오른쪽 우변에 있는 요 파란색 3은 선생님이 지금 치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겠지. 그러면 어떤 값을 눌러야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가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아시겠어? 아, 그러면 여기에 x에 알맞는 값은 뭐가 되겠어? 2 또는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야. 아시겠니? 2를 눌러도 3이 나오고 3을 눌러도 3이 나온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3번. 자, 세 번째는 fx가 x를 만족한다라고 하셨는데 얘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다가 2를 눌렀더니 결과도 여기가 x면 여기도 x여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가 2면 여기도 뭐여야 한다? 2여야 한다. 이런 상황이 언제 나타납니까? 라는 것이고 그러면 동일한 값끼리 대응되고 있는 걸 묻고 있는 거지. 따라서 이 함수 입장에서 보시면 3을 넣었을 때 3이 대응되고 있고 4를 넣었을 때 4가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값은 3 또는 4이다 라는 것도 함수의 대응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단다. 됐습니까? 아셨지라? 자, 다음 문제 5번 갑시다. 자, 5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말도 잠깐 확인해 봅시다. 처음 보는 거니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라고 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역 x와 공역 y를 동그라미라고 하는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제한적으로 표현해 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었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실수 전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여기가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 집합 x가 무한집합이 된다 이해하시겠니? 무한집합이 돼버리면 여기는 원소를 우리가 일일이 다 쓰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하지. 오케이.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수 전체라든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범위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실수 전체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면 내가 얘를 이산적인 변량의 상태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문제는 우리가 아직 정식적으로 그래프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갑자기 떡하니 등장해서 내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오케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래프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현재까지 너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래프 입장 잠깐 좀 써먹으려 해. 자, 그때 함수 fx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fx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 그리고 여기 잘 봐. 아직 1학년 학생들이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일일이 해석해 드리는 거지 나중에 이런 거 일일이 해석 안 해드릴 거야. 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오른쪽 붙어 있는다.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야. 오케이. 이 범위에서 함수는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오케이. 자, 이 범위에서 함수는 2x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야. 우린 이걸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고 불릴 거야. 오케이. 1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직 이런 상황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1차 함수면 1차 함수, 2차 함수면 2차 함수, 통째로 다 그런 함수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함수들은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는 함수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다.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면 현재 선생님이 여기에 써놓고 있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역할을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로 봤을 때는 왼쪽 동그라미가 담당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그거의 결과들을 어떻게 대응시킬 겁니까? 라고 하는 대응 자체를 이 녹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 식이 바로 대응식을 말하고 있는 상태다. 이해하시겠니? 그리고 이 그래프들의 높이 값들이 이 그래프들의 결과인 높이 값들이 바로 이 공역 안에 있는 치역을 담당하기 시작할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래프 잠깐 그려놓고 가볼게. 자, 얘를 그래프로 잠깐 표현해 보시면 자, 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1이 여기 있다라고 하셨을 때 1보다 작다는 뜻은 1보다 왼쪽으로 가셨을 때라는 뜻이겠지.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1은 포함되고 있지 않은 상태야. 자, 그럼 이 왼쪽 부분에서 뭘 그리세요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그리세요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차수가 1차니까 직선의 모습을 나타나겠다. 됐냐? y좌표는 2일 것이며 오케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감소하고 있겠네.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돼. 됐니? 실제로 1을 대입했을 때 높이는 어디일 거냐면 높이는 1에 대응이 되고 있겠다까지 이해하셨어? 그리고 이 그래프의 y좌표는 얼마였겠다? 2라는 것도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면 동그라미 안에 비워놓은 거 보이시지? 왜 비워놨어요? 라고 하시면은 x가 1일 때에는 안 찾고 있거든. 이해하셨어?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일 것이고 그때는 2x-1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라. 이해하시겠냐? 2x-1이라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는 2일 것이야. 그리고 x자리에 1을 넣어봤더니 정확하게 높이가 1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을 지나. 그러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좀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거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역의 범위가 연속적인 범위가 등장하게 되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함수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자, 이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었다는 뜻은 그래프 입장에서 x축 전체에 따라서 그래프가 등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녹색 그래프도 주황색 그래프도 어디보다 위쪽으로만 그려주고 있는 상태냐면 1이라고 하는 값보다 위쪽으로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얘 치역은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돼. 아시겠어? 높이는 1보다 위쪽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이 의미하는 것은 이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이 의미하는 것은 이 높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이거보다 아래쪽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얘의 치역은 y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치역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아가들아, 문제 내에서 특별히 공역에 대한 조건이 있어 없어?
특별히 공역에 대한 조건 없지.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당부드리고 왔냐면 특별히 문제 내에서 정의역과 공역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의역은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의미한다고 그랬고 공역은 아무 말 없으면 뭐라고? 모든 실수라고. 그럼 질문. 자, 현재 이 그래프 상태에서 공역은 어디로 보는 것이 지당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얘는 실수 전체가 공역이 된다. 이해하셨냐? 그럼 요거부터 느껴. 좀 이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 바뀌어. 얘 공역은 노란색 선 전체고 미안 주황색 선 전체고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선 녹색 선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고 오케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서는 두 동그라미 사이에 포함 관계기처럼 보이는 게 여기서는 얘네들의 높이를 보면서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공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높이를 봤더니 1보다 큰 쪽에서 그려지니까 요게 치역 이해하시겠냐?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공역과 치역과 정역을 판단할 수도 있단다. 여기까지 되셨니? 자, 현재 이 상태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사실 이렇게 자세한 값까지 물어보진 않았고 뭐 물어봤었냐면 f-1 더하기 f2라고 하는 함수값 좀 구해주세요라는 되게 단순한 문제야. 자, 보세요. -1을 정의역에다 집어넣을 건데 -1은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1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다 갖다 대입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갖다가 -1 대입했더니 얼마 나옵니까? 3 나오겠지? 됐냐? 근데 이번에는 f2를 구하라고 했는데 2라고 하는 값은 x가 1보다 큰 값에 해당하니까 오케이? 당연히 여기다 갖다 대입하실 것이고 거기다 갖다 대입해 봤더니 결과가 얼마야? 3 나오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은 6이다라고 하는 걸 뭐 간단한 걸 묻는 것인데 우리 조금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깊게 많이 생각할 테니까 미리 좀 깔고 가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까지 가봅시다. 자, 7번 문제는 역시 함수를 표현하는 색다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집합을 일단 명시해줬어. 뭐라고 했냐면 x라고 하는 집합은 0과 1과 2와 3과 4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y라고 하는 집합은 집합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집합 헛공부할 때가 덜어 있는데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기억나셔?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였냐면 원소 나열법. 원소를 나열하고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였어?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조건 제시법.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 벤 다이어그램.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원소 나열법이니까 뭐 간단하게 읽을 것인데 조건 제시법을 제대로 못 읽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있더라.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확인해 드릴 거니까 잘 배우셨겠지만 확인해 드릴 거니까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 그 옆에 써져 있는 걸 봤더니 y 바 y라고 읽을 텐데 여기서 선생님 조금 당부 드리는 게 뭐냐면 y 바 y라고 읽는 것까지 뭘 안 하겠는데 걔 의미는 이런 뜻이야. 이 y라고 하는 집합은 스몰 y를 원소로 가져요 라고 선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비슷한 거냐면 내가 지나가다가 야 이놈 새끼야 라고 불렀어. 너희들이 무슨 생각할 거냐면 이놈 새끼가 누구지? 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 말 아시겠어? 그냥 개똥아 라고 부른 거야. 그럼 너희가 무슨 생각할 거냐면 개똥이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뒤로 바라고 하는 기호를 그려서 이 바 이후에 얘가 누군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돼. 그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y가 누굽니까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아기들 여기에 반드시 y만 와야 돼? 그러진 않지. 너희가 본 기호는 이게 훨씬 더 많을걸? x 바 x는. 오케이? 그리고 꼭 반드시 x 또는 y만 와야 돼? 아니야. 뭐가 와도 괜찮냐면 어떠한 시기 와도 상관없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와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실수나 정수나 자연수 따위만 원소로 갖지 않아. 집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상도 원소로 가질 수 있어. 자, 내가 지금 어떤 집합을 선언하고 있는 거냐면 x, y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갖는 걸 집합으로 선언한 거야. 오케이?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x하고 y가 뭔데야? 이 말 아시겠어? x하고 y가 뭔데라고 하시면 그 뒤에 x는 얼마고요? 0 또는 1 또는 2고요. y는 1 또는 2예요. 이렇게 부가 설명해 준다면 나는 x에서 하나, y에서 하나를 끄집어낸 뒤에 각각 자리에 배치해서 얘네가 어떠한 원소로 갖게 되는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처음엔 당연히 0,1부터 시작하겠지. 당연히 x의 값 고정시키고 y의 값 증가시켜보고 그 다음에 x의 값 증가시켜보고 y의 값 다시 1부터 시작하겠지. 이런 식으로 원소를 갖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조건 제시법 있는 방법은 처음에 내가 누굴 원소로 갖는가 확인하시고 그 바 뒤에는 그 원소가 어떠한 조건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다. 아시겠니? 자, y 뒤에를 봤더니 y는 뭐라고 돼 있어? 정수래. 그럼 집합 y는 정수라는 놈을 모든 정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란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당연히 모든 집합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먼저 그려볼게. 집합 x가 있네요. 그리고 집합 y도 있긴 한데 내가 모든 정수를 다 쓰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여기 정수 들어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그에 반해서 x는 정확하게 0 그리고 1 그리고 2 그리고 3 그리고 4까지 완벽하게 딱 떨어지잖아. 여기까지 하셨어? 자, 그럼 난 얘네들을 각각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f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 다음이 아주 쇼킹해. fx는 뭐라고 정해야 돼 있어? fx는 그 다음 뭐라고 써있니? 그렇지, 이게 충격적인 거야. 가로치고, 가로는 꼭 칠 필요 없어.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래. 선생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1학년 학생들이니까 이러한 생소한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떨지 말라고 지금은 찬찬히 해석해드리고 있는 거야. 물론 매번 이렇진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꼭 명심해. 이런 상황들이 너희한테 아직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천천히 들이면서 충격을 먹는 시간을 조금 지연시켜드리고 있는 건데, 오케이?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너희들 입장에서는 함수가 처음으로 한글로 정의되는 걸 봤을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오케이?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함수는 다 x와 y와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 따위에 문자 또는 숫자들이 사칙 연산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는 식을 함수라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한글로 정의되어 있어도 함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정의되는 함수는 낯설어서 어떻게 풀어라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것인데, 나중에 너희들이 무슨 단어를 하나 배우게 될 거냐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울 거야.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해봐야. 아시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해봐.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너네들의 잘못은 아닌데 너네들이 가끔 수학을 잘못 배울 때가 있어. 그게 언제인 줄 알아? 대표적인 게 초6이야. 초6. 초6은 사실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안 배울 때야. 미지수 x에 대한 존재를 모를 때라고. 근데 대부분의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칠 거 아마. 대부분의 학원들이 선행시키면서 다 미지수 x라는 걸 등장시켜버려. 너네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문제 기억나냐? 뭐 청도 소씨름 하는 곳에 갔더니 다리가 총 개수가 127개였다. 뭐 이딴 문제도 기억나? 아니면 뭐 어느 우리에 갔더니 돼지와 뭐 닭이 들어있는데 다리의 개수가 총 몇 개였다. 무슨 말인지 기억나? 그런 문제 풀 때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세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로 세봐야 한다고. 자, 사람이 1명, 돼지가 2개. 그러면 사람 다리 2개, 돼지 다리 4개니까 8개. 뭐 이런 식으로 세봐야 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걸 세보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끄럽다고 생각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를 살짝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사람의 명수를 x, 돼지의 마리수를 y라고 놓고 각각의 돼지 수를, 얘는 사람이 2개고 얘는 4개니까 얘네들을 더했을 때 다리의 총개수 나와야 한다. 이렇게 풀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좀 간지나 보이거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막 들어가는 것을 되게 부러워하고 멋있어해.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수학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풀이 방법이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수학적 귀납법은 이러한 풀이 방법이 등장하지 않아. 얘들아. 그건 정말로 대입하다 보니까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이런 것이 낯설고 이런 것이 이상하다 느낀 애들은 대입하는 행위 자체가 낯설고 대입하는 행위 자체가 쪽팔리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접근 자체를 안 해봐. 그런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야. 이 문제가 뭔다. 차라리 어렸을 때 선행 안 했던가, 차라리 어렸을 때 뭐 안 했던 친구들은 너무나 소심하게 한번 대입해봐. 이래도 되나 이러면서 X자리 1 한번 살짝 대입해볼까 이러면서 해본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 선행을 많이 듣던 친구들 어떠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되게 간지나는 무슨 방법으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선생님 이걸 그냥 다이렉트 딱딱딱 이렇게 보도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런 방법 없어.
아시겠어? 한글로 정의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희가 잘 모르겠을 때는 반드시 뭐 해보라고? 해보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수학적 마인드야. 아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따져봐야 될 것은 이건 분명하지 않냐?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들인데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들은 정역의 원소들이기 때문에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밖에 없단다. 이 말이 아시겠어? 따라서 X 자리 뭐부터 한번 넣어볼까? 0부터 넣어보자는 얘기야. 이게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가 0이 됐어. 그러면 0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래. 0을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냐? 0을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냐? 이건 되게 웃긴 건데 이게 중학교 나와서 이후로 이상해진 것 중에 야 3을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이라고 대답하는 게 낯설다? 희한하게 중학교 나오면 그런다? 왜냐면 이것들이 중학교 때 소수를 배우기 시작해갖고 3을 5로 나누면 0.6이라 말이 정상이거든. 나머지랑 개념을 잊을 때 되게 많아. 근데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면 초등학교 때 말이 어떻게 배우냐면 얘들아 3을 5로 나눌 수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목은 0이고 나머지는 3이야. 이거 배워 분명히. 기억나지? 오케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되게 웃긴 약간 좀 그러니까 핀트가 어긋나는 몇 가지가 있어.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분수 기억나냐? 이제 대분수도 잘 기억 못하던데. 가분수가 뭔지는 아니? 진분수가 뭔지 기억나? 5분의 17 얼마야? 초등학교 때 뭐라고 썼어야 돼? 3과 5분의 2라고 썼어야지.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쓰는 거 안 하잖아. 중학교 때 오히려 뭘 훨씬 더 많이 사용하냐면 여기에 아무런 수학적 기호가 보이지 않으면 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얘를 5분의 6이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갖고 있다? 이런 찐따질 할 때 있어 진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것과 중학교 때 썼던 것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헷갈리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라고. 아시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0을 5로 나누면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없으니까 몫은 0이고 나머지도 0이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0을 5로 나누면 0으로 대응돼. 됐냐? 자 다시 해보자. 1을 갖다 집어넣자. 1은 얼로 대응시키지란 생각해. 그럼 1의 제곱을 5로 나눴댄다. 1의 제곱 1이잖아. 1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겠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는 이 새끼는 얼로 대응이 돼야 돼? 1로 대응이 돼야 돼. 2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2의 제곱 얼마야? 4잖아. 그럼 4를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그렇지 4지 안 나눠지니까. 이해하셨어? 자 그 다음 것도 봐볼래? 3을 갖다 집어넣을 건데 3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9가 됐어. 9를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냐? 그렇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시냐? 그래서 얘도 4로 갈 거야. 자 이번엔 X자리에 4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제곱하니까 16이고 16을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냐? 그렇지 1 나온다. 그래서 얘는 1로 가라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야. 이해하셨음? 됐어요? 한글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정역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에 갖다 대입하시기 바래. 아시겠어? 자 그래서 갖다 대입해갖고 함수를 찾았는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함수의 치역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럼 아까들아 공역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정수 전체인데 그중에서 실제 대응을 받고 있는 것들은 0, 1, 4만 대응받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치역이 된단다. 이해하시겠니?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과 4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표현하시면 돼. 됐습니까? 아셨음요? 자 여기 보세요. 야 나 왜 이렇게 수업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맨날 못 나가지? 그럴 수도 있어. 첫날이니까. 그치? 근데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한테 몇 가지 좀 당부 좀 하고 갈게. 마칠 건데 아까 전에 그 모의고사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예, 상훈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친구들은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 반드시 풀어 오시고요. 풀어 오실 때 9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 재서 푸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더 줄 수 있으면 더 풀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선생님이 너희한테 약 3주간에 걸쳐서 모두 훈련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요거 볼 때 1학년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조언하자면 이래. 아마 풀어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1번부터 한 15번까지는 풀릴 거라 믿어. 믿을게. 아니 안 풀린다고 좌절하지 마. 무시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22번부터 한 26번까지도 역시 풀릴 거라 믿어.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30문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배점이 객관식 2점짜리가 있고 오케이? 객관식 3점짜리가 있고 객관식 4점짜리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서술형 3점짜리가 있고 서술형 4점짜리가 있단다. 이해하셨니? 자 선생님 이거 그냥 진짜 자잘한 힌트인데 너희가 이런 거 좀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야. 문제 푸시면서
객관식 2점짜리와 서술형 3점짜리는 난이도가 비슷해. 오케이? 다만 얘는 보기가 있고 얘는 보기가 없다 보니까 배점이 좀 더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로 객관식 3점짜리와 주관식 4점짜리 중 26번 이전의 4점짜리들. 오케이? 걔네들도 난이도가 비슷해.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야. 근데 이 뒤에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 유명한 27, 28, 29, 30. 그중에서 27, 26, 28, 27, 28, 29 같은 경우는 너희가 풀 수 있기를 바래. 그리고 풀어보기를 도전하시길 바래. 근데 30번은 정말 많이 어려울 거야. 아시겠어? 알고 계시라고. 마찬가지로 이 뒤에 나오는 객관식 문제들도 16, 17, 18, 19, 20 중에서 21번까지 중에서 오케이 19번이나 20번까지는 풀어봐 보길 원해. 그러길 권유해. 근데 21번 역시 더럽게 어려울 거야. 아시겠니? 참고하시라고.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가끔 가다가 처음 이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다가 진짜 이상한 똘추 새끼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저 21번 풀려고 욕심내다가 뒤에 있는 문제 한 문제도 못 풀었어. 이런 애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실제로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가끔 되게 어처구니없이 하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시험을 항상 뒤에서부터 풀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잖아. 학교 시험 볼 때 그런 애 되게 많아서 자기 뭐 서술형부터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술형 먼저 풀었는데 갑자기 29번에서 막혀갖고 객관식을 보지도 못했다. 이런 이상한 찐따 같은 핑계대는 애들. 그러지 마시라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주어진 시간 안에 너희가 전체적으로 다뤄볼 줄 알아야 돼. 30번 문제를 안 쳐다보고 21번 문제를 안 쳐다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을 볼 줄도 알아야 해. 다만 봤을 때 뭘 느껴야 하냐면 나 이거 시간 안에 풀겠다 못 풀겠다도 판단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내가 다른 것을 검토를 2번 이상 하고 나서도 시간이 30분 이상 남았어. 그러면 21번, 30번 당연히 풀어보려고 노력해야 돼.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덮고 난 이 문제 못 푸니까 자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있고 검토도 충분히 했으니까 나는 21번, 30번도 풀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한데 만약에 검토도 안 했고 시간도 빠듯한데 내가 30번을 풀겠다고 아둥바둥 대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 검토하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근데 그러한 실전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공부만 됐다 많이 했으니까 성적은 잘 나오겠지 하고 있으면 착각이야. 선생님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그 경우야.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해놓고 시험 당일날 시험 망치는 친구들. 뭔 말이겠어? 끝나고 나면 이유야 여러 가지인데 그 끝나고 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선생님이 지금 미리 염두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모의고사 보실 때 시간 반드시 재시고 오케이? 너희들 스스로 어떠한 감을 잡아볼 줄 아셔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풀 수 있고 이 정도는 풀어내겠다라는 문제들과 이 문제 어렵네 라고 하는 느끼는 문제 번호들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아시겠어? 그리고 그거 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후발은 선생님 아까 드린 프린트 보시면 문제집만 드린 게 아니라 답지하고 해설지까지 같이 드렸어. 무슨 말이겠어? 그럼 당연히 자기가 풀어봤을 때 맞았으면 축하하고 틀린 문제들 또는 못 푼 문제들 중에 왜 이렇게 되지라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개인적 질문하셔. 아시겠니? 오케이? 그냥 모의고사니까 넘어가자 라든가 혹은 21번 못 풀었는데 그거 어쩌겠어 넘어가자 라든가 30번 못 풀었는데 어쩌겠어 넘어가자 라고 넘어가지 마. 아시겠어? 내가 너희들한테 3년 동안 수업을 하게 될 때 물론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 3학년 말머리에 가갖고 오늘이 9월 달인데 오늘이 10월 달인데 이제 수능이 한 달 또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얘가 아직도 3등급 4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당연히 내 입장에서 30번 풀지 말라고 조언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상황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때 가서 아둥바둥 풀어보려고 노력하면 그건 안 돼. 지금부터 그런 걸 풀어가겠다는 마음가짐을 연습하면서 시험을 대하셔야지 처음부터 안 풀 거야. 이게 갑자기 고3 갔더니 풀려고 노력이 될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버려.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지 않게 괜히 어디서 이상한 헛소문 듣고 와가지고 30번은 안 푸는 게 맛이라면서요? 이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오케이? 21번은 패스하는 게 맛이라면서요? 선생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반드시 풀어보려고 노력하시고 너희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확인하시고 채점까지 반드시 하셔서 선생님한테 수요일날 문자로 몇 시간 걸렸는지 두 번째 몇 점 맞았는지 통보하셔. 아셨니? 오케이? 이거 또 하셔라.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긴장하면서 봐라. 각 학교마다 반배치고사를 볼 수도 있고 심리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 알겠는데 3월달 모의고사 내신에 반영 안 되니까 별거 아닌 시험이잖아라고 스스로 그 의미를 낮추지 마. 아시겠어? 난 그런 새끼들이 대학 가는 거 본 적이 없어. 알겠지? 꼭 명심하고 긴장하면서 공부해. 아시겠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서로 같은 두 함수부터 진행하도록 합시다. 밤늦게까지 수업 들여 수고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힘내시고 남아있는 3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